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법의 용어 정의 중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은 주택이 뭐냐라는 개념 정의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개념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서는 요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개념 정의를 보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념은 일단은 크게 네 수로 나눌 겁니다. 첫째는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무리 많아져도 299세대까지만 지어야 되지 300대 이상으로 지을 수는 없다.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만 지어야 된다.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된다. 세 번째,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고 여기다가 몇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단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되고 도시지역에만 건설해야 되고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여기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아까 얼마가 국민주택 규모라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주거전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은 무조건 85 이하만 국민주택 규모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도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만 국민주택입니다. 결국 국민주택 규모라는 여기 뒤에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하다 그랬으니까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밖에 없다? 85제곱미터 이하밖에 없지. 여기는 100제곱미터짜리가 포함돼서는 틀린다는 것. 그것이 조심해서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로 해서 그럼 다 85 이하일까? 아닙니다. 세 가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중에 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만 85제곱미터 이하로 져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형주택은 얼마일까요? 자, 이번 33일 때 시험 문제 났던 거 세대별 주거전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져야 된다. 요겁니다. 60 이하만 져야 소형주택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60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 거냐면 좀 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작년까지는 소형주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룸형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원룸, 방이 한 칸짜리다. 이게 원룸형이었었죠. 그런데 원룸이라는 말을 소형주택의 말로 개정했는데 왜 바꿨을까? 종전에는 주거전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가 원룸형 주택이었었습니다. 근데 10을 더 늘렸어. 왜냐하면 원룸만 갖고는 유사 같은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너무 좁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방 2개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럼 투룸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건 50에서 60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럼 원룸형 주택을 투룸형 주택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요? 60제곱미터라는 저 개념이 주택법에서는 소형주택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형주택, 중형주택, 대형주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 중에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주택이라고 법률로 다 명시하고 있고 그럼 85제곱미터 이하를 아까 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형주택의 개념이죠. 그래서 85 이하는 다 중형, 그 다음에 60 이하는 소형, 합치면 85 이하짜리를 다 합쳐버리면 중소형주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중에 60 이하는 특히 소형주택이라고 하고 85 이하는 중소형주택이라고 부르죠. 그럼 85 초과는 뭐라 부른다? 그게 대형주택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소형주택만 소형주택이라는 개념을 쓰고 중형하고 대형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개념 정리로 본다면 60 이하는 소형주택이라고 개념 정리 해놨고 85 이하는 중소형, 85 초과는 대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형주택이라는 말로 바꾼 이유가 50을 60 이하로 올리면서 소형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자, 우리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그랬죠. 이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려면 뭐와 뭐가 있어야지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욕실하고 부엌이 있어야지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걸로 봅니다. 욕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두 가지를 갖추면 일단은
독립된 주거생활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죠. 근데 세 번째, 주거전용 면적이 30 미만인 거하고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거 둘로 법적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런 이 소형주택을 원래 62짜리죠? 그걸 반을 잘라가지고 30 미만인 거, 30 이상인 거 이렇게 둘로 나눴죠. 그럼 30 미만인 거, 30 이상이라고 나눴을 때 30 이상이란 한없이 이상이 아니야. 최대가 얼마죠? 60이겠죠. 따라서 30 이상부터 60 이하, 그 사이하고 30 미만하고 둘로 나눠놓고 그럼 그 소형주택이 3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어떻게 지랍니까?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요게 이번 시험 문제 났던 정답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뭘 한단다?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게 원룸이라 이거죠. 결국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주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원룸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그런데 뭐는 별도로 공간으로 만들어도 돼. 뭐하고 뭐만? 보세요. 욕실하고 보일러실하고 됐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보일러실을 뭐로 했더냐? 부엌으로 바꿔서 냈어요. 부엌은 별도의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소형주택인데 이 소형주택의 내부야. 이 중에 뭐가 있겠죠? 여기다가 뭘 만들래? 여기는 욕실을 만들고 여기는 욕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들어간다? 여기는 보일러실을 만들어라 얘기입니다. 보일러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주방. 우리가 말하는 부엌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부엌은 여기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욕실하고 부엌이 있어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부엌은 별도의 공간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공간이라 원룸이니까 뭐는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굳이 여기다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점선으로 따다다다다다 이게 부엌이죠. 부엌은 개방돼 있어야 되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는 막아도 되죠?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여기 출입문을 따로 이렇게 출입문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욕실은 왜 막아버리죠? 아니 아무리 부부지간에 산다 하더라도 부부 한 명이 그냥 욕실에 들어서 홀랑 벗고선 그거 씻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방 안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실은 막자는 얘기고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모두 보일러실. 보일러실은 왜 막아야 되죠? 가스 새 나오면 안 되잖아. 질식해 죽잖아.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가스가 새지 말라고 거기도 밀폐되는 이런 별도로 막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거 이해는 욕실과 보일러실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부엌은 막아서는 안 된다. 개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거 부엌이라는데 이거 부엌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제가 용어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부엌하면 재래식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단독주택 저 시골에 있는 부엌 그거 생각나죠. 안에 이런 식으로 만든 건 지금 부엌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뭐라죠? 주방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부엌이란 말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좀 그런데 주방이란 말이 더 친숙한 것 같은데 저 시골에 있는 그 우리가 나무 같은 거 불 때 가지고 이렇게 가마솥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런 데는 다 부엌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걸 부엌이라고 부르는 건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주방이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용어정의가.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주방이라는 말을 써야 하고 부엌이라 합니다. 결국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려면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되고 어느 공간은 막아도 된다? 30제곱미터 미만짜리라면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3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주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제 둘로 나눴어. 30제곱미터 이상,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때는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0 이상부터 최대가 얼마라 그랬죠? 60까지라 그랬잖아. 그럼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부터 60제곱미터 이하 이 사이에서는 방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침실을 3개를 두고 그 밖에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침실 3개를 두고 그 밖에 주방이라든지 따로 공간을 두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이하의 침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최대가 3개죠. 근데 각 침실의 면적은 얼마까지 된답니까? 최소한 7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3개 이하의 침실을 드리는데 그 침실 방 한 칸 한 칸마다 최소한 7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그럼 3개면 7, 3, 21
그럼 7, 7, 7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세관 방 3개 이하의 침실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최소한 방 한 칸은 7.5m 이상. 자, 그런데 그 밑에 다만 침실이 몇 개인 거? 2개 이상인 세대수.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여기 뭘 졌어요? 소형주택을 이렇게 여기다 지었는데 이 중에 침실이 몇 개인 거? 2개 이상인 세대수 그랬습니다. 그럼 2개 이상 하면 몇 개를 말하는 거죠? 2개하고 3개를 말하는 거지. 뭐 침실이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최대가 몇 개니까 3개 이하다 그랬으니까 2개 이상인 침실 이렇게 보면 결국 2개 침실하고 3개 침실 이게 전체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에 된단다? 3분의 1 이하만 차지해야 된다. 그런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몇 세대가 있다면 210세대가 있다고 가정하죠. 300세대 미만만 줘야 되니까 300세대는 안 돼요. 210세대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210세대 중에서 원룸은 최소한 얼마를 차지하나 됩니까? 최소 원룸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210세대라면 140세대. 140세대 이상은 뭐로 써야 되고 원룸 주택으로 해야 되고 원룸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두 개 내지 침실 3개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얼마가 된다? 전체 3분의 1. 즉 210세대의 3분의 1이니까 70세대 이하만 그것만 소형주택으로서 투룸까지 또는 쓰리룸까지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투룸과 쓰리룸은 합쳐 3분의 1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최소한 원룸으로다가 구성하는 이런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거죠. 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지하층에는 세대를 건설하지 아니할 것. 자, 여기에 지하층에는 이 소형주택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 올해 영순이었었고 올해 출제됐었고 그런데 뭐 어떤 건 안 났더냐. 이거 아직 안 났어. 3개의 침실과 그 밖에 공간을 구성하는 것. 30대 이상부터는 3개의 침실과 그 밖에 공간을 구성한다. 이거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거로서 아직 영순위로서 남아있으니까 이거 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아셨습니까? 반면에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주택 이 두 가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쓰는 용도를 5계층까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여기 건축위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쓰는 용도를 5계층까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직 건축법에서 주택의 종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직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원래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4계층 이하만 어디가 연립하고 다세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걸 4계층 이하까지만 지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의 심의를 거치면 그때 주택으로 쓰는 걸 4계층 이하로 짓는 게 아니라 5계층까지 한 계층을 더 올려서 주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심할 게 뭐다냐? 원래 주택이 5계층 이상이면 건축법에서 뭐로 부르냐면 그거는 아파트로 불려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주택으로 쓰는 게 5계층 이상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른다? 아파트로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택으로 쓰는 게 5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로 볼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실무하시는 분들도 가서 쉬어봤어. 하면서 주택수가 1층, 2층, 3층, 4층, 5층에 주택이 5계층으로 돼 있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식한 소리 하면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조심해서 계약해야 되지. 그 4계층이 아니라 5계층에서 무조건 아파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개념 정리할까요? 우리 기초니까. 우리 5층짜리라는 개념하고요. 여기 5계층이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5층과 5계층을 구분하시오. 자, 아십니까? 5층, 5계층 어떻게 다르죠? 5층 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대지가 있고 여기다 건물을 졌는데 이 전체 층수가 몇 층이라는 얘기야? 이게 5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5층짜리입니다. 이게 5층이에요. 그럼 5계층은 뭐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계층이란 특정 이건 전체를 보는 거야. 총수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죠? 특정 층수만 말하는 겁니다. 특정 용도의 층수 이걸 계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전체 총수하고 특정 용도의 그 층수하고 그건 다르다. 전체 총수라고 하지만 전체 층수라고 쓸게요. 그럼 전체 층수가 5층이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특정 용도 층수로 하는 이 특정 용도 층수라는 건 이건
5계층이라고 표현한다. 무슨 말이죠? 자, 이 대지에다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짓을 수도 있겠죠. 잘 봐요. 자, 밑에다가 상가로다 몇 개층을 지었다? 3계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은 뭐로 지었다? 상가 건물 지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3층,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상가를 지었고 위에는 뭐 지었다? 여기는 주택을 지었다면 이거 노란색으로 하자. 이거는 주택을 지었다면 이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상가 3계층을 지었고 주택 5계층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합쳐버리면 뭐가 되죠? 합쳐서 8층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층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특정 용도로 쓰는 것들을 그것만 모은 건 계층. 반면에 층수라고 하는 건 전체를 물을 때 그때는 층수를 한단다. 아셨죠? 요 개념이. 그래서 5층과 5계층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5층짜리죠. 물론 5층에서 동시에 5계층이 되겠죠. 동일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면에 주택으로 썼으니까. 반면에 이거는 주택은 위에 5계층, 상가 3계층. 이걸 주상복합 건축물로 졌을 때는 전체 층수는 8층짜리 건물인데 그중에 3계층은 상가고 5계층은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6월 표현력을 먼저 기본적으로 정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정 연립과 단정 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걸 5계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위에 5계층은 주택이고 밑에 1계층은 상가로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주상복합을 염두에 뒀을 때 계층이라는 말 썼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용도가 5층이다 이랬으면 밑에 주상복합으로 다 질 수 없어. 근데 5층 이렇게 버렸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주택을 쓴 게 5계층 그랬으니까 다른 거로 짓는 층수는 별도로 더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상가를 밑에 더 드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계층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구분한다는 거. 아셨죠? 층수, 계층 이거 틀다. 5층, 5계층 다르다. 야, 이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 정의로서 고정 다시고. 자, 그 다음에 주택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겠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34회 시험문제에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개념이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넘어갑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직은 시험문제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 세대 구분형 주택은 이번 34에서 시험문제 33에서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기 아파트를 이렇게 지면서 여기다가 두 개 동만은 별도로 다 세대를 구분하는 걸로 짓겠답니다. 이때 세대 구분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그림 보시죠. 지금 이게 한 세대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세대인데 요 중에 요거요. 요게 지금 노랗게 있는 한 계층을 끄집어서 우리가 모양새를 봤더니 지금 저렇게 한 계층이 있다나 요 한 계층이 바로 저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저 세대만 보자는 얘기야. 한 계층에 저 세대만. 이 세대 봤더니 가운데 뭐 있죠? 요렇게 경계를 나눠놓고 벽으로 다 나눠놓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나의 세대, 이쪽은 하나의 세대. 몇 세대입니까? 저렇게 두 세대로 나누는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세대 구분형 공주택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해위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주택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 차이점이 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개념을 잘 봐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주택.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주택 두 가지죠. 자, 무슨 차이죠? 첫째,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지금 건설하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 주택을 건설하자. 새로 지차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택을 새로 짓는데 뭐 받고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데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짓는 게 아니고 적어도 호당 또는 세대당 30호 또는 3세대 이상 지을 때 이게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건 주택을 조금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습니다. 그럼 얼마큼 지을 때? 최소한 여기다 단독주택을 짓는데 30호 이상 지을 때 원칙이야. 예외로 50호도 있어요. 일단 원칙만. 예외적으로 또 이쪽에 아파트를 짓는데 세대당 얼마 짓는다? 몇 세대 짓는다? 그런 30세대 이상 짓는데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세대 이상 질 때는 그때부터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라고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건축 허가와 사업계획 승인은 똑같은 주택을 짓는 건데도 어떤 차이가 있다냐? 주택을 조금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고 짓고 주택을 많이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둘의 차이점의 가장 큰 건 뭐죠? 건축 허가는요 곧 대지만 보는 겁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땅이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지 이런 규모로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또 이런 구조로 어떻게 짓는 건지 이것만 따져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짓잖아. 아무래도 많이 짓잖아. 그럼 이렇게 많이 지어도 첫째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많이 졌을 때 주변에 차량 다니는 걸 봤을 때 이 차들이 다니는데 원활할까? 그거 따져봐야 돼. 교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많이 짐으로써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거 또 산자락을 까먹여서 많이 까먹여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려다 보니까 혹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재해 영향평가 이런 것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같은 걸 다 거쳐봤더니 아 여기다 이렇게 많이 지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택을 조금 지을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지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더 까다로울까? 아무래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훨씬 더 까다롭겠죠.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해서 하자 없을 때 괜찮다. 그때 사업계획 승인해 줄 거니까. 이해되죠? 그게 바로 개념이야.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고 새로 짓는 아파트 끝 중에 이렇게 세대 구분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원래 분양받는 주인이 살고 요거는 세를 주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자식들 내도 거기서 살아도 좋고 아니면 제3자에게 세를 줘가지고 자기는 우리는 요 공간만 쓰고 나머지 이 부분은 세를 주도록 하자. 그걸 세대 구분형으로 저렇게 건설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거죠. 근데 밑에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설치한다. 저게 무슨 말일까? 저 말뜻이. 자, 공동주택관리법이 뭐죠? 말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 그 개념을 생각해봐요. 모르는 문장이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니까 한번 새겨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공동주택관리법이 뭐죠? 아파트한 거 관리와 관련된 법 이 말 아닙니까? 공동주택관리법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 그럼 제대로 관리하려면 뭘 둬야 되죠? 일단은 입주자 대표회라는 걸 구성해야 되고 관리사무소라는 걸 둬야 되고 그죠? 관리주체라고 하죠? 이런 걸 둬야 되잖아. 그런 것들 입주자 대표는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주체,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둬야 되고 등등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법으로 만드는 것 저게 무슨 시험법에 들어가죠? 바로 주택관리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법률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뭐라고? 행위 허가받고 설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20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30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40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60평 아파트도 있고 세대 평형이 각각 다른 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중에 평형이 큰 거 예를 들면 60평짜리 아파트 그 60평짜리 아파트가 사실은 부부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옛날에 몇 명이 살았어? 그래 5명이 살았었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들도 결혼해서 분가하고 딸들도 시집가서 분가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부부 내 두 분만 삽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60평짜리 아파트에. 적적해? 적적하지 않아? 좀 적적하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게 뭐죠? 나이는 드셨는데 이놈의 큰 아파트 청소하려면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허리 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곤란하잖아. 그럼 뭐 하자? 그때 가서 60평짜리 아파트를 다 짓고 난 아파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대를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칸막이를 쳐가지고 이쪽은 두 부분 내가 살고 나머지 쪽 있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가지고 그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잖아. 그렇게 그때 가서 나누는 걸 그걸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이건 건설이라고 돼 있어요. 설치라고 돼 있어. 설치란 말을 쓰잖아. 위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급용 공동주택. 이때 건 뭐라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이건 건설이 아니야. 설치지. 이미 건설은 끝난 거야. 아파트 이미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세대급으로 나눈 것. 두 가지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급운용국들은 이렇게 져야 되고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세대급운용국들은 이런 식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걸 법적으로 둘을 나눠가지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둘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느냐. 어떤 게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거지 어떤 게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것인지 이걸 둘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느냐. 시험 문제 0순위 내년 34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그걸 나중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분할 까지는 아니고 그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만 말씀드리죠. 자, 그럼 주택 중에 뭐가 있단다? 이제 주택에서 끝나고 준주택이라는 게 있죠. 준주택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준주택이지. 주택이라면 준자를 붙일 필요가 없죠. 바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한 시설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 뭐라 부른다? 그걸 준주택이라 이거죠. 주택은 아니야. 근데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하대. 뭐가 있을까? 첫째, 기숙사. 예, 기숙사는 우리 가족, 세대 구성원이 모여 사는 건 아니지만 주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것도 준주택. 그래서 기숙사는 준주택에 들어가는데 조심할 건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에 속한다라는 게 기숙사 조심하시고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있죠. 근데 다중생활시설이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무슨 여기 뭐라 써있지 아십니까? 여기 무슨 고시원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여기 고시원. 원래 고시원이라는 게 어떠죠? 고시라는 게 이거 고시 공부할 때 고자거든요. 그래서 고시원 이렇게 쓰는 거죠. 고시원 이러죠. 그럼 고시원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개념이거든요. 근데 고시원이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왜요? 원래 고시원은 저 신림동 같은 데 보면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그 신림동 가서 고시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게 고시원이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방촌 개념으로 들어있는 거죠. 복도에 보면 방이 한 칸씩 양쪽에 쫙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타닥타닥 쭉 있는 거. 이런 게 흔히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닌데 고시원이라고 말했으니까 법률 용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라 바꿨다? 다중생활시설하고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걸 지금은 법률 용어로서 뭐라고 한다? 다중생활시설을 하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이 건축법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쉽게 옛날에 고시원, 지금의 다중생활시설이 그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되는 작은 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고 만약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고시원은 그때는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을 분류합니다. 그때 작은 이종근생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나 규모가 큰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나 그 다중생활시설은 전부 다 뭐에 속한다? 준주택에 속하지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다.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둘 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피스텔. 그래도 오피스텔은 많이 아실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이렇게 구분하긴 하죠. 그것도 세법에서도 구분하고 있고 그때 오피스텔이 그중에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건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주택으로 쓰는 그건 바로 주거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준주택에 분류한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있죠.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뭐죠? 우리말로. 영어로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버타운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실버타운. 그 실버타운. 그 실버타운은 잘 알아들어. 근데 노인복지주택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으니까 그게 영어고 잘 알아듣는 실버타운이 바로 한국어죠. 그래서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노인복지주택. 근데 웃기는 게 노인복지주택에서 뭐라 썼어요? 주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주택이 아니다? 아니랍니다. 그럼 주택이 아닌 걸 왜 법률용어로 주택이라는 말을 썼어? 저 사기죠.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주택은 원래 60세 이상 되는 분들만 분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걸 가지고 나중에 전매하는 데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매는 60세 이상 분들에게만 전매할까? 아니요. 신혼부부한테 전매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분양받을 때만 60세 이상이지 전매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굳이 저런 걸 왜 굳이 만들어가지고
노인복지대로 졌는지 그냥 현대판 고려장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 고려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세상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개념들 잘못됐고 문제도 많은 게 바로 이 노인복지대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저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2년 이상 실거주 하고 나서 나중에 팔으려고 했더니 양도세 다 내랍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2년 이상 실거주 했고 내가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양도세 면제 아닙니까? 라고 따지죠. 왜 면제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팔으면 면제된다고 안 받는다. 그땐 양도세 없는 줄 알았잖아.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세를 꼬박꼬박 다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걸 노인복지택이라 한다. 그럼 결국 몇 가지? 네 가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복지택. 이 네 가지를 뭐라 본다? 준주택. 우리 머리점만 떠볼까요? 잘 봐요. 기, 타, 오, 노 이렇게 오실 거예요.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기, 타, 오, 노 번역하시오.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 이렇게 올 겁니다. 기어다니는 오노가 무슨 말이지? 기다 오노? 기어다니는 오노? 우리 1998년인가? 저기 미국에서 올림픽,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김동성이라는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 선수가 맨 앞에 1등으로 딱 들어오고 있는 중에 바로 뒤에 따라오던 안톤 오노라는 그 미국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을 따가지고 자신은 김동성한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김동성이 앞에서 진루방해하는 양 헐리우드 액션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금메달을 김동성이 뺏겨버리고 그 안톤 오노가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안톤 오노가 그렇게 뺏어갔을 때 정말 열받았죠. 미국에서 열었으니까 미국들 지들 망설였는데 나중에 비디오 판독해보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김동성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 제대로 1등 들어왔는데 뒤에 오던 안톤 오노가 헐리우드 액션을 써가지고 금메달을 뺏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디오 판독 결과 안톤 오노는 이건 순 엉터리 헐리우드 액션 썼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다음부터 오노가 걸어다니는 오노가 된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오노가 되고 말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 이렇게 기다오노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택단지란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단지는요 반드시 뭐 바꿔줘야 된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건 아까 얼마 이상 질 때죠? 적어도 주택을 질 때는 30호 또는 3세대 이상 질 때, 대지 조성은 나중에 나와요.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할 때만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 받거든요. 그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안에다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들을 다 뭐라 부른다? 일단 주택단지를 하자. 결국 주택단지가 되려면 반드시 뭐 바꿔줘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바꿔줘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은 건 주택단지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주택단지라는 시험 문제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요. 원래는 하나의 주택단지가 아니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대요. 별개의 주택단지가 뭐죠? 이쪽을 1단지, 이쪽을 2단지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들 보다 보면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라는 말 참 많이 듣죠? 그때 1단지, 2단지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죠? 단지가 주택단지가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단지일 때는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누지 않고 별개의 주택단지니까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별개의 주택단지를 볼까? 그 개념 정리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다음의 시설로 분리되면 그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랍니다. 뭐로 분리됐답니까? 첫째,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됐대요. 자, 철도, 고속도, 자동차 전용도로 무슨 말이죠? 철도가 어디 난 거야? 아파트 단지 가운데 여기 철도가 났대요. 고속도로가 생겼대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뭐라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자, 아파트값, 반값 아파트 만드는 거 정치인들이 맨날 선거 때만 되면 뭐라 말하죠? 제가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잖아. 반값 아파트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아파트 가운데서 철도 내버리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값 반으로 폭락해야겠죠. 안 그러겠어요? 철도에서 맨날 그냥 열차 지나가지 거기다 밤중에는 또 화물열차 지나가서 덜그덕덜그덕거리지 아마 밤잠이 이루지 못할 겁니다. 아파트가 반값 떨어집니다. 그걸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만들어버리면 반값 아파트 될 수 있죠. 맞죠? 가운데 뭐가 났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다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그런데 중요한 거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 예정도로 이거로 각각 분리도 별개의 주택단지를 합니다. 개념, 이 도로 폭이죠. 이 도로 폭이 몇 미터?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에서 일반 도로를 만들었는데 폭이 20m 이상이야? 별개의 각각 주택단지입니다. 아니면 도시계획 예정도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폭이 몇 미터? 한 8m 이상.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는 8m 이상만 각각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m는 일반 도로로 연결되고 8m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연결되네. 그래서 외우는 방법 21, 8, 토 일단 이렇게 보세요. 20 일반 도로, 8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러니까 21, 8도. 그래놓고 외우는 방법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다 보면 여름 휴가 갈 시간도 없어. 그죠? 그럼 언제 가야 됩니까? 시험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그때 딱 합격해놓고 그때 그동안 못 놀았던 거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자. 그러면서 그때 배낭 메고 여행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때 며칠을 여행한다?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그게 20일 8도라고 한단다. 그렇게 하면 숫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또 공구라는 개념이 나오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야. 공구도 시험 문제 항상 영순입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을 공구라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의 주택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의 주택단지 가운데다가 이렇게 나눠놓고 이걸 제1공구, 이쪽을 제2공구 이렇게 나누는 걸 공구라고 한단다. 그럼 하나의 주택단지를 굳이 이렇게 둘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각각의 공구별로 요걸 해요.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이걸 공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1공구에서 착공신고하는 거, 제2공구에서 착공신고하는 거, 주택단지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1공구부터 먼저 착공신고하고 그 다음에 2공구 착공신고를 나중에 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1공구, 2공구 착공신고를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뭐가 되죠? 사용검사 받는다 그랬는데 그 사용검사도 1공구, 2공구 따로따로 받는 걸 그렇게 가능한 걸 공구라고 한단다. 따라서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공구별로 나눠놓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고 하자. 그럼 이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이렇게 나눴다고 다 공구 아니야. 첫째는 여기는 안 써놨는데 요거 저거 지금 파랗게 된 이 부분 있잖아. 이게 뭐냐면 1공구하고 2공구하고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1공구하고 2공구가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가 1공구고 어디가 2공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든지 주택단지 안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저기다 녹지라든지 옹벽 같은 걸 설치하는데 그때 요 폭이 몇 미터 되느냐? 폭이 6m 이상 되는 그런 경계가 설정되면 그걸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자, 두 번째. 그때 각 공구별로 세대수는 몇 세대일까? 각 공구별로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1공구 300세대, 2공구 300세대.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씩 돼야지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죠? 그걸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될 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을까? 한 공구마다 300세대, 300세대니까 최소 저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만 된다면 300, 300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 될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더라. 그래서 세 가지야. 그래서 첫째,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왜 공구를 설정하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려고 공구를 설정한다. 이때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각 공구별로 폭 6m 이상 되는 경계가 설정돼야 되고 각 공구별 세대수는 각각 300세대, 300세대 이상 돼야 되고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 될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수입니다. 자, 그 밖에 각종 시설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자, 무슨 개념이 이렇게 많냐? 자, 여기서 먼저 부대시설이라는 건 주택에 딸린 시설이라고 표현하고 꼭 주택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부대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가보십시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뭐 있어야죠? 주차장 있어야 차를 세우죠. 관리사무소 있어야 관리가 되죠. 또 담장이 있어야 되죠. 주택단지는 도로가 있어야 차가 들어가죠. 건축 설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속한다?
부대시설에 속한단다. 그래서 외우는 법이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담장 옆 주택단지는 도로에다가 건축하였다.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어디다 건축하느냐 말이야. 주차장 관리사무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담장 옆에 있는 주택단지는 도로 위에다가 건축하였다. 이건 부대시설에 속한단다. 반면에 복리시설이라는 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있으면 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편리한 시설들, 이건 복리시설이야. 꼭 있어야 되는 건 주택에 딸린 시설, 꼭 있어야 되는 건 부대시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거 무슨 시설? 복리시설입니다. 대표적인 거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 한자로 쓰면 저 근린생활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한자는 이건 이제 원래 건축법에서 나올 겁니다. 근린. 이때 근린이라는 게 뭐죠? 가까울 근자, 인접할 인자입니다. 뭐 하는데? 생활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쓰죠. 시설. 그래가지고 생활하는데 가까이 인접해 있다. 근린이라는 건 가까울 근자, 인접할 인자야. 생활하는데 가까이 인접해서 되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을 하죠. 이 근린생활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번에 건축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걸 고르라고 시험 문제가 났었는데 우리 생활하는데 옆에 꼭 있어야 하는 거. 산후조리원 있죠? 산후조리원. 자,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나면 좀 조리할 수 있는 구역이 있잖아. 그건 우리 옆에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 임산부가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생활하는데 그런 산후조리원. 요거는 일종 근린생활에 속한다. 그걸 정답으로 건축법에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종 근린생활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반드시 옆에 있는 거, 의원 같은 것들. 왜 의원이 있어야 되죠? 아기 아팠을 때는 소아과 의원 바로 데려가야 되잖아.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병원은 의료시설이지만 의원은 무슨 의원자 들어가는 건 다 일종 근린생활에 속합니다. 반면에 일종만큼은 밀접하진 않지만 일종만큼 절박하게 꼭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것들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일종은 꼭 있어야 되는 거, 이종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던 거. 그 정도 거리 개념 차이야. 그게 1, 2종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실무에서는 근생이라고 그래요. 근생.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시설 또는 근생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1종, 2종으로 나눠지죠. 그중에 뭐 하는 게 있답니까? 바로 근린생활시설. 이건 복리시설. 있으면 좋죠. 아파트 단지에는 상가 있죠. 그게 근린생활시설이야.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상가를 생각하셔라. 일종 근린생활시설. 있으면 이제 좋은 거죠. 유치원. 나는 아기는 이제는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다 컸으니까 없어도 되지만 애들 키우는 사람한테 있으면 좋은 거죠. 유치원. 그것도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애들한테 좋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좋죠. 주민운동시설. 있으면 좋죠. 이런 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있으면 좋은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근린생활시설에 가봐라. 어디 있죠? 아파트에 있는 상가 건물에 가보래요. 그럼 그 상가 건물 안에 뭐가 있다냐? 첫째,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는 뭐가 있어야죠? 애들이 뛰어노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죠. 또 하나 뭐가 있죠? 어르신들이나 꼬맹이들은 여기 있는데 그중에 어르신들 바로 경로당.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도 운동을 해야지 또 노화가 적게 오잖아. 그때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는 상가, 근린생활시설에 가봤더니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또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복리시설에 간단다.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근데 뭐도 있죠? 기간시설. 이때 기간시설은 뭐냐면 아파트 안에 뭐가 설치되죠? 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야 되는 꼭 중요한 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걸 뭐라 부른다? 기간시설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기간시설과 또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시설을 아파트 단지까지 끌어들이잖아요. 주택단지 밖에 있는 저런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같은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걸 뭐라 한다? 그걸 간선시설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간선시설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자, 이것도 이쪽으로 와서 한번 그림으로 봅니다. 산 여기 지금 좀 그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를 조성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주택단지. 여기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택단지를 치려고 하는데 이 주택단지가 이제 들어가는 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각종 시설이 필요하죠. 자, 아파트 안에는 뭐가 있다고? 주택단지가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도 도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밖에 아파트 밖에도 여기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있어 없어? 있죠. 그때 주택단지 안에는 이 노란 시설을 뭐라 부른다? 이걸 기간시설이라 부르고 주택단지 밖에는 이것들도 기간시설이라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 가운데 같은 시설끼리 연결시키는 거, 즉 도로 연결해야 되고 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연결시키는 요 연결하는 거 있죠? 요걸 가운데 있다서 사이간 짜서 간선시설을 한단다. 이걸 가운데 걸쳐있는, 가운데 연결시키는 시설, 간선시설을 부른단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는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걸 사이간자, 그 사이에 있는 거 간선시설이라 부른단다. 아셨죠? 그런 개념 정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을 이 정도만 정리하죠.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온다? 리모델링. 그럼 리모델링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다냐? 원래 대수선하는 리모델링과 또 하나 증축하는 리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수선과 증축. 이번에 시험 문제 났었죠. 자, 리모델링은 대수선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대수선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또 증축하는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죠. 간단한 거로. 그러면 증축 리모델링은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축은 리모델링 하는데 증축 리모델링은 첫째 세대별 증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세대별 증축이란 요 그림에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 빨갛게 지금 이렇게 빨갛게 더 표시한 거 있죠?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는 우리 거실 있죠? 그 거실에 있는 대형 유리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더 공간을 빼가지고 우리를 그 아파트를 더 넓히는 거 이걸 세대별 증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거실 앞쪽이나 아니면 또 뒤에 베란다 쪽 있죠? 그쪽을 더 터가지고 보통 옆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죠. 왜? 옆에도 집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앞뒤 쪽으로는 더 터서 이렇게 늘리는 거. 이걸 세대별 증축이라고 하죠. 즉 25평짜리 아파트 주거 전에 먼저 25평 살다가 주거 전에 먼저 30평으로 늘리자. 그럼 25평에서 30평으로 늘리는 거. 이걸 세대별 증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있죠. 세대수 증가형 증축도 있어요. 세대수를 증가시킨다는 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현재 그 주택단지 안에다 별도로다 한 개 동을 더 짓거나 아니면 현재 지어있는 그 주택단지 옥상 있죠? 그 옥상에다가 다시 몇 개 층을 더 위에다 올리는 것들 이거를 세대수 증가형 주축이죠. 원래는 우리 아파트 단지 전체 1000세대였었는데 그 옥상에다가 세대수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빈 나머지 공간 남은 데에서 거기다 한 개 층을 더 한 20층짜리 건물 하나 더 줬다. 그럼 그건 세대수 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세대수 증가형은 얼마까지만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주택단지 현재 1000세대가 있다면 세대수 증가는 그 1000세대의 15% 150세대까지만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1150세대 아파트 이렇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냥 별도의 한 개 동을 짓는다는 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파트 주택단지 만들 때 각 공간을 최적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다시 추가로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축을 많이 하더냐? 옥상에다 다시 세대수를 더 올리는 이걸 수직 증축형이라고 하는데 수직 증축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 옥상에다 세대수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그 위에서 더 올리면 되죠. 이게 가장 경비도 적게 들고 사업 시행하기도 가장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밑에 별도로 터파기 공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벌써 한 15년 이상 낡아빠진 아파트거든. 그러다 보니까 낡아빠진 아파트 위에다가 과연 몇 개 층을 더 올렸을 때 밑에 있는 이 오래된 이 아파트가 과연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젊은 때는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맨날 등에도 없고 우리가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60, 70 돼가지고 아들은 목마 차여가지고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다리가 서지나 후두들 걸려가지고 나중에 다리 뭐 고장났네 이렇게 돼버리잖아. 오래될수록 건물은 노후불량이 되면 이게 붕괴될 우려가 있죠. 위에다 층수가 더 올라가면. 그래서 수직 주축에 대한 걸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었죠. 사용 승인 안 내줬었어요. 근데 드디어
지금은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때 수직주택형 리모델링은 얼마까지만 가능할까? 최대 3계층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는데 기존 층수가 14층이라는 2계층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됐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저 말을 바꾸면 15층 이상 되는 기존 아파트야 15층 이상 되는 거야. 그 위에는 3계층까지 수직주택을 더 올려도 되고 14층 이하짜리는 위에 2계층만 더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15층 이상짜리 기존 아파트는 위에다 수직주택은 3계층까지 더 증축할 수 있고 14층 이하짜리는 위에 2계층만 수직주택이 가능하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3계층 이하까지 가능한데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가능하다. 이 말은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란 이런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들과 관련된 주요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주택의 건설 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관한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시죠.